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양식, 위생, 안전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위생, 안전 핵심 문제는 양식뿐만이 아니고 한식, 일식, 보거, 중식 조리 기능사 및 조리사 고시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준비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양식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을 응시하실 때에도 함께 보실 수 있으며, 또한 양식을 시험 보시는 분들도 다른 과목의 위생 및 안전 핵심 문제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별로 약간씩 포인트가 다르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풀이 방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 행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 독립된 부처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3년 2월까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가 멀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곰팡이류가 아닌 미생물을 표기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페니실리엄 속 곰팡이류가 맞죠? 예,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세균, 박테리아 속입니다. 리조푸스 속 맞죠? 아스퍼질러스 속 역시 맞습니다. 페니실린 속은 우리가 푸른 곰팡이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조푸스 속은 우리가 털곰팡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퍼질러스 속은 누룩곰팡이 또는 검정곰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 속과 종으로 아이덴티티를 표시를 하는데요. 속은 앞에 대문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소문자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파질러스 오라이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라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미생물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속과 종,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은 반드시 이탈릭체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파질러스 뿐만이 아니고 이 오라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릭체로 써주셔야 되고, 사람이 손으로 쓸 때는 이탈릭체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15도를 기울여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때는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밑줄을 그으면 이걸 이탈릭체로 쓴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5도 경사지는 글씨를 써주는데 앞에 대문자는 속을, 그리고 앞에 소문자는 종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의 산패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산패된 유지는, 그러니까 유지하고 관련된다는 뜻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맛과 냄새가 나빠지죠. 유지가 가수분해되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꼭
가수분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수분해될 때에도 산패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유지의 부패를 일컫는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유지의 부패는 없어요. 그런 말이. 유지나 탄수화물의 부패는 그러니까 썩는 거죠. 썩는 건 우리가 변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패는 단백질이 썩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유지도 부패라고 하고 탄수화물도 부패라고 하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분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유지나 탄수화물에는 부패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유지에 포함된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유지가 가수분해될 때 2번 이 가수분해되면 유리지방산이 생겨요. 이 유리지방산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여기서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거는 자동으로 일어나며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냉동육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냉동육은 부득이한 경우 직접 조리하거나 흐르는 물에서 해동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직접 조리하거나 흐르는 물에서 해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맞는 말입니다. 한 번 해동한 육류는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재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 법규 위반이에요. 3번 냉동육의 해동은 냉장고에서 행하는 것이 좋다. 맞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소량의 수분 감소로 육질이 좋아진다. 수분 감소가 되는 건 맞아요. 약 많을 경우에 한 11%까지 되죠. 육질이 안 좋아지죠. 예, 답이 틀린 거니까 4번이 되겠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냉동은 급속하게 그러나 해동은 완만하게 그걸 기억을 꼭 해주세요. 냉동은 급속하게 하고 해동은 완속으로 한다. 예,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어패류를 동결 또는 냉장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이 뭐냐? 바르게 설명된 걸 물어봤어요. 지방질이 많은 어패류도 성분 변화 없이 저장된다. 틀린 말이죠. 예, 심지어 영하 18도, 20도에서도 산화되고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폐류는 내용물만 모아 찬물로 씻은 후 냉동시켜도 된다. 예, 이 말이 시켜도 된다죠. 그러니까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고 냉동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3번 어육 소시지나 어묵은 영하 4도씨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아니에요. 18도씨 미만으로 18도씨 이하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동 저장은 원료의 신선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죠. 원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하 18도, 20도에서도 가수분해가 일어나고 지질의 같은 경우 산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젓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새우젓의 용염량은 10% 이상이 적당하다. 이게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이 답이 좀 위험한 답이 됐는데 조금 이따가 보죠. 나머지 지문에서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이걸 틀린 답으로 하는 거고요. 더 좋은 답이 안 나오면 얘를 맞는 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젓갈은 어패류의 효소에 의한 자기소화 원리를 이용한다. 맞죠? 예, 이거 젓갈뿐만이 아니고 고기도 마찬가지죠. 예, 단백질을 효소에 의해서 자기 소화시키는 걸 우리가 숙성,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젓갈의 발효에는 세균도 작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말인데요. 맞는 말이에요. 꼭 세균은 나쁜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유산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세균이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염량, 그러니까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10% 이하가 되면 세균에 의해 부패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을 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용염량은 30 내지 40% 정도여야 맞는 건데요. 이 30 내지 40%도 이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자라고 했는데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말이니까 1번이 틀린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섭씨 100도 내외의 온도에서 2 내지 4시간 동안 훈연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배훈법이라고 합니다. 배훈법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온훈법이 뭐냐? 온훈법은 50 내지 90도에서 2 내지 6시간 동안 또는 이제 오래 할 때는 한 5, 6일 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수분 증발용으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훈연법, 이거는 코로나 방전에서 훈연 성분을 제품에 착향시키는 방법이에요. 냉훈법은 16 내지 24도, 그러니까 상온이에요. 상온에서 3, 4주간 훈연시키는 건데 이게 장기 보관용이에요. 냉훈법이 장기 보관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액훈법은 침지 후에 건조해서 착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액훈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배훈법이 이제 열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온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이 배훈법은 보존성이 없어요. 보존성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맛을 내게 하는데 주로 쓰는 거로 사용된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충분히 가열되지 않는 햄버거 패티 등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0157H7 균이 속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이 뭐냐? 예, 0157H7은 대단히 위험해요. 10마리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대장균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보리오균은 해수어패류를 생식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상처가 난 몸으로 오염된 바다 해수욕을 해도 비보리오균에 감염될 수 있어요. 리스테리아균은 유제품, 비가공 식육, 이거를 이제 불충분하게 조리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데요. 임산부, 노약자, 당뇨병 환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임산부는 최악의 경우 태아가 죽을 수 있어요. 살모넬라균은 육류, 파충류, 가금류, 난류, 가공육의 불충분한 조리로 이 살모넬라가 평소에 황색 포도상 구균하고 함께 가장 식중독 원인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엔테로톡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감염형 식중독이다. 예, 여기 톡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독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형이에요. 감염형이 아닙니다. 저온성 식중독이다. 저온성은 리스테리아, 예시니아, 이게 저온성 균이고요. 비브리오도 저온성 균은 아닌데 저온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병원성 중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원인이다. 네, 틀린 말이에요. 장출혈성이 아니고 독소원성 대장균이 원인이에요. 예, 잠복 기간이 아주 짧다는 특징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엔테로톡신이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간이 3시간 내로 아주 짧아요. 가장 짧은 식중독이에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이나 이제 콩류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곡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강산이나 강알칼리성에 쉽게 분해되어 불활성화된다. 맞는 말이에요. 열에 약해서 섭씨 100도 이하에서 쉽게 사멸된다. 아니에요. 이게 280도 내지 300도는 돼야 사멸돼요. 기질 수분 16% 이상, 상대 습도 80 내지 85% 이상에서 발생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 기질이라는 말이 뭐죠? 이게 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성이 그 작용을 하는 대상 물질을 기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식중독 증세가 보였다면 어떤 균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식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식중독 증세가 보였다는 얘기는 잠복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럼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엔테로톡신에 의한 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살모넬라는 12 내지 24시간, 장고균은 5 내지 10시간, 이것도 짧은 편이죠. 리스테리아는 초기 증상이 12시간 정도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제 심각한 증상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균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감염형 식중독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세균의 수가 왕창 들어가서 세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리는 것을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해요. 감염형 식중독의 반대가 독소형이거든요. 독소형은 뭐냐면 세균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균이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들어간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새끼를 치는 것처럼 독소를 만들어서 이 독소가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그러면 감염형 식중독은 이질균, 그 다음에 장티푸스균, 살모넬라균, 우리가 통상 박테리아 또는 세균 하면 대부분 다 감염형이에요. 독소원성 대장균, 대장균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독소원성 대장균이 독소형이에요. 이제 독소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황색 포도당 구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이거든요. 통조림에서 생기는 거. 그런데 대장균 중에서도 독소원성 대장균이 좀 특이하게 독소형이에요. 1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내인성 식중독 요인으로 잘못 연결된 것. 내인성이라는 게 뭐죠? 식품 자체에 포함시키고 있는 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습니다. 자, 식물성을 한번 보시죠. 독버섯, 무스카린, 맞는 말이죠. 독보리에 테물린, 맞는 말이에요. 매실에 베네로핀, 틀린 말이죠. 이게 답이에요. 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게 있고 베네로핀은 동물성이에요. 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모시조개나 굴, 바지락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섭조개 동물성이죠. 삭시톡신, 맞는 말이에요. 이 섭조개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통상 끝나는 말을 합이라고 하는 게 섭조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합, 홍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섭조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굴을 날로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이 뭐냐? 그러니까 굴을 날로 섭취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죠? 모시조개나 바지락을 섭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베네루핀이 되겠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 테트라민은 매물 고둥, 에로고톡신은 버섯, 이건 식물성이에요. 이게 다 내인성이죠. 내인성 식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내인성 식중독 원인이 잘못 연결된 것이 뭐냐? 리신, 피마자, 식물성 내인성 맞죠? 살구시, 파세오르나틴 틀린 말이에요. 예, 살구시는 아미그달린, 청매, 복숭아 이렇게 핵과가 뭐죠? 예, 이렇게 과육이 있고 그 안에 껍질이 있고 껍질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씨를 튼튼하게 생긴 속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걸 핵과라고 그래요. 이 핵과의 그 독성은 아미그달린입니다. 파세오르나틴은 뭐죠? 아마, 버마콩, 우리가 미얀마라고 하죠? 예, 미얀마콩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다. 목화씨, 고시폴 맞는 말이고 광대버섯, 예, 독버섯이죠? 예, 무스카린 맞는 말이에요.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면실류, 이게 면이 무슨 자죠? 우리가 코튼이라고 하잖아요. 그 메리아스 같은 거 만드는 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면이 뭐로 만드는 거예요? 목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면실은 이게 씨앗이라는 시리즈는 열매라는 뜻이니까 목화 씨앗으로 만든 거예요. 목화 씨앗으로. 그러니까 이 면실류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가장 의심되는 독성은 뭐죠? 목화하고 관련된 거 고시폴이죠. 예, 솔라닌은 감자, 리신은 피마자, 아주까리라고 하죠. 예, 아미그달린은 청매, 살구, 복숭아, 뭐 이런 거, 뭐 개복숭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17번 문제로 넘어. 다음 중 수은, 이제 주로 유기수은입니다.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식중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예, 수은이 원인이 되는 것은 미나마타병이에요. 이타이병은 카드뮴. 그러니까 짧은 것끼리 또 긴 것끼리 카드뮴은 세 자죠. 예, 카드뮴과 이타이병, 수은 두 자와 미나마타병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브루셀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상열이라고 해요. 파상이 무슨 뜻이죠? 파상이 우리가 파상 공격,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파상 공격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뭐죠?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상이 파도상이라는 뜻이에요. 파도 모양.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와르르 공격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와르르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파상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파상열은 뭐예요? 열이 확 났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났나 싶으면 또 열이 확 나고 그걸 파상열이라고 하죠. 이걸 브루셀라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소, 돼지, 양, 염소 이런 거에 유산균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파르가눔병은 바로 기생충병이에요. 예, 우리가 촌충 종류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존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소르빈산, 보존료 맞죠? 안식향산, 뭐 대표적인 보존료예요. 아스파탐, 얘는 설탕의 한 200배 정도 되는 감미료예요. 디하이드로초산, 예,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코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것. 그러면은 마이코톡신이 또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문제를 풀죠. 예, 마이코톡신은 곰팡이독, 특히 진균류하고 관련된 곰팡이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류나 과일류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예, 곡류에서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과일류에서는 뭐죠? 당분이. 단 성분은 다 탄수화물이니까 곡류나 과일류의 당질은 같은 성질이에요. 간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이 대표적이다. 맞는 말이죠. 진균류가 생산하는 제2차 대사산물로 사람과 가축의 질병이나 이상 생리 작용을 유발한다. 맞는 말이에요. 상온이나 다습한 경우에 더더욱 잘 발생하죠. 예. 계속해서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유산, 추후 불임,
폐하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기생충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게 참 문제가 좀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리스테리아로 답을 하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사가 앞에서 리스테리아 때문에 조심하라고 강조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리스테리아가 저온성균 중에서 임신부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건 영양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게 리스테리아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위생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답이라고 하기가 쉬운데 실제 여기서 답은 톡소포자층이에요. 톡소포자층은 톡소플라즈마라는 증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포유동물이나 조류에 의해서 발생하죠. 얘가 이런 위험한 일을 벌여요. 그런데 리스테리아도 이거와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답이 3번이고 2번이 아니냐? 이거는 기생충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생충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 리스테리아는 박테리아예요. 기생충이 아니고. 예. 간흡충은 증상이 식욕부진, 설사, 간 종대 커지는 거죠. 간이 붓는 거죠. 부종, 복수가 차는 거 이런 거예요. 아나사키스는 복통, 오심, 오심이 뭐예요? 구역질이죠. 예, 구토, 구토는 토하는 거. 장 폐색, 장이 꼬여가지고 소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편충의 중간 숙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편충의 중간 숙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게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중간 숙주가 없는 것이 회충, 구충, 요충, 편충 이런 것들이 중간 숙주가 없어요. 다슬기가 제1중간 숙주, 개, 가재가 제2중간 숙주인 것은 뭐죠? 예, 폐흡충. 우리가 폐 디스토마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렁이가 제1중간 숙주, 붕어잉어가 제2중간 숙주인 것은 간흡충, 간 디스토마라고 하는 거죠. 물벼룩이 제1중간 숙주고 가물치나 미꾸라지가 제2중간 숙주인 것은 유극악구충이라는 거예요. 예,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채소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동양모양 선충과 편충이에요. 동양모양 선충은 동양인들한테 많이 걸리고 이 모가 털 모양, 이 양이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털 모양의 긴 실 같은 이 선이 실 같은 벌레다라고 해서 동양모양 선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 채소로부터 걸리는 거다. 요충 채소로부터 걸리죠. 그러나 유구조충은 돼지. 그 다음에 회충 채소로부터 걸리죠. 그러나 무구조충은 소로부터. 십이지향충 채소로부터 걸리죠. 선무충은 돼지로부터. 예.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1중간 숙주로만 모여져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제1중간 숙주만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중간 숙주가 하나만 있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 답은 뭐가 되죠? 예, 3번 무구조충. 소만 중간 숙주예요. 이 중간 숙주가 없어요. 아나사키스는 해상포유류가 1중간 숙주, 갑각류가 2중간 숙주, 광절 12조충은 요각류가 1중간 숙주, 반담수어가 2중간 숙주, 요코가와 흡충은 다슬기가 제1중간 숙주, 황어나 은어가 제2중간 숙주. 예,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람이 종숙주가 아닌 기생충, 사람이 종숙주가 아니래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게 이제 사람이 종숙주로 정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시간이 바뀌면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구조충, 소가 중간 숙주이고 사람이 종숙주 맞죠?
유구조충, 돼지가 중간숙주고 사람이 종숙주예요. 광절, 열도조충, 역시 마찬가지로 요강류가 제1, 반담수어가 제2 중간숙주고 사람이 종숙주예요. 아나사키스는 얘는 포유류가 종숙주이긴 한데 바다포유류, 즉 고래가 종숙주예요. 그런데 고래가 포유류다 보니까 사람하고 장내 환경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종숙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그냥 머리에다가 두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외선 살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냉살균의 한 종류이다. 맞는 말이에요. 냉살균이 무슨 뜻이죠? 열이 나지 않는 살균이라는 뜻이에요. 열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단백질이 공존하면 살균 효과가 증대된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이 공존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단백질이 공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이해 못 해가지고 말만 이해를 하면은 별거 아닌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단백질이 공존한다는 말은 물론 이 말이 뭐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무식하게 설명을 하자면 세척을 했는데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뭐 밥그릇이나 세척을 했는데 세척이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거기에 고기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살균 효과가 증대되는 게 아니고 증대가 안 돼요. 왜냐? 자외선은 투과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햇볕을 쬐는데 창문을 통해서 햇볕을 쬐다? 그러면은 자외선 살균 효과가 전혀 없어요. 바이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뭐 구름이 끼어 있다든지 살균 효과가 전혀 없어요. 왜? 자외선은 침투력이 전혀 없어요. 뭐든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유리창도 투과를 못 시키니까. 물과 공기가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물과 공기만 투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사체에 직접 조사돼야만 살균 효과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뭐냐? 컵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소독이 전혀 안 돼요. 반드시 컵은 닫혀놔야 된다. 그리고 컵을 이렇게 중복으로 해놓으면 얘는 전혀 소독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풀었고요. 일식 위생 안전 문제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과목에 불구하고 한식을 보시는 분도 일식이나 보고 중식, 양식을 보시고요. 또 일식을 보시는 분도 나머지 과목을 모두 풀으세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시고요. 이 위생이나 안전 관련된 문제는 조리사 고시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